2014년 5월 3일 중북 광동성의 대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대륙 전체가 노동절 골든 위크라는 거대한 축제에 취해 흥청거리고 있었지만 광저우 시내의 한 4성급 호텔, 그중에서도 3일 6호 앞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베테랑 룸메이드였던 리 씨는 카트의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기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인기척이 없는 방, 마스터키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잠금 장치를 풀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보통의 연휴 마지막 날이라면 방 안은 전날 밤의 파티 흔적들, 널브러진 술병과 배달음식 용기들, 구겨진 쉬트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머물다간 지극히 자연스러운 흔적이니까요. 하지만 문이 열린 316호의 풍경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다림질을 막 끝낸 것처럼 팽팽했고 카펫 위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혹은 강박증 환자가 머물다간 밀실처럼 지나칠 정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속여도 코는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리 씨가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선 순간 후각신경을 마비시킬 듯한 독한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약품의 냄새 바탕에서 아주 비릿하고 묵직한 쇠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 정육점 뒷골목에서 나 맡을 법한, 도저히 이 고급 호텔 스위트룸과는 어울리지 않는 피비린내였습니다. 냄새의 진원지는 욕실이었습니다. 배수구가 막혔나? 리 씨는 단순히 투숙객이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나 세면대에 버렸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무장갑을 끼고 배수구 뚜껑을 열어 젖혔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거름망에 엉겨붙어 물기를 막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 뭉치나 음식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에 퉁퉁 불어버린 노란색 지방 덩어리들, 그리고 잘게 다져진 붉은 고기 조각들이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뇌리에 끔찍한 상상이 스쳤습니다. 이것이 만약 동물의 것이 아니라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주저앉아버린 그녀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과수사대는 즉시 욕실의 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암흑 속에서 루미놀 용액을 분사했습니다. 그 순간 칠흑 같던 욕실은 푸른색 형광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 욕조 테두리, 타일 줄눈, 변기 뒤쪽, 심지어 천장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튀어오른 혈흔들이 비명을 지르듯 푸른 빛을 뿜어냈습니다. 범인은 눈에 보이는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 락스를 들이부었지만 타일 틈새로 깊이 스며든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반응까지는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경찰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지난 3일간 이 방에서 사용된 물의 양은 무려 4톤. 성인 100명이 샤워를 하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물이 오직 한 사람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씻어내리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사라진 투숙객은 27세의 엘리트 회계사 양무칭. 방 안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지만 역설적으로 방 안의 모든 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호텔 CCTV를 확보해 316호의 시간을 되감았습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남자는 35세의 장 씨. 그는 양무칭이 체크인한 지 불과 30분 뒤에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3일 동안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보통의 우발적 살인범들은 범행 직후 패닉에 빠져 도주하거나 시신을 엉성하게 유기하려다 덜미를 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장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이 있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내뿜는 가스와 악취 속에서도 그는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거나 하품을 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3일간의 시간은 공포의 도피가 아니라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는 야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체포 후 밝혀진 그의 직업은 도축업자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범행 현장의 모든 미스터리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열쇠였습니다.
부검의와 감식반은 현장에서 수거된 인체 조직을 분석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통 토막살인 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관절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해 뼈를 톱으로 썰거나 무리하게 부러뜨리려다 덜미를 잡히곤 합니다. 철단면은 거칠고 뼈 조각이 사방으로 튀기 마련이죠. 하지만 장 씨가 처리한 결과물은 소름 끼치도록 깔끔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관절과 관절 사이의 인대를 끊었고 근육의 결을 따라 칼을 넣어 살과 뼈를 분리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매일 수백 마리의 돼지를 해체해온 숙련된 기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손의 기억이자 직업적 시그니처였습니다. 그의 전문성은 시신 유기 과정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성인 여성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한 번에 옮기는 것은 CCTV나 목격자의 눈에 띌 위험이 큽니다. 그는 분산 투자 전략을 택했습니다. 뼈와 살을 분리해 부피를 극도로 줄인 뒤 작은 검은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수십 차례에 걸쳐 밖으로 날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많은 봉지를 어디에 버렸을까요? 산이나 강? 아닙니다. 그는 호텔 인근의 재래시장, 그 중에서도 정육점 골목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매일 도축된 가축의 부산물과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버려지는 곳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붉은 고기 덩어리가 널려있는 그곳. 장 씨는 자신이 가져온 인간의 뼈를 정육점에 동물뼈 수거함에 섞어 버렸습니다. 돼지 대퇴골 사이에 인간의 대퇴골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은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기라는 격언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실천한 완전 범죄의 설계였습니다. 경찰이 쓰레기장을 뒤졌을 때 피와 지방으로 뒤범벅된 수천 개의 뼈다귀 속에서 피해자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치밀하게 살점을 처리했다면 양무층은 영원히 실종자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수갑을 찬 장 씨. 취조실에 앉은 그의 모습에서는 조금의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넘쳐 흘렀죠. 형사들은 그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악질 강도 살인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피해자 계좌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고문했나? 아니면 다른 성적인 목적이었어? 형사들의 날선 추궁. 하지만 장 씨는 그저 피식 코웃음을 치며 그들의 추리를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툭 믿기 힘든 말을 내뱉습니다. 형사 양반, 나랑 저 여자 초면 아냐? 장 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이 작업했었지. 그때는 내가 운전대를 잡았고 저 여자가 조수석에 있었을 뿐. 경찰은 즉시 양무층의 과거 행적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양무층의 남편이었던 천하오왕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경찰 기록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천시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화물차 충돌 사고.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는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장 씨였고 피해 차량에 동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미망인이 바로 양무층이었습니다. 당시 양무층은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요. 거액의 합의금 대신 관용을 베푸는 척하며 장 씨를 풀어준 그녀. 세상은 그런 그녀를 두고 마음씨 고운 미망인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1년 뒤를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해달라는 청부살인. 양무층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에 태운 뒤 약속된 장소로 차를 몰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장 씨가 트럭으로 들이받아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양무층은 남편의 생명보험금과 유산을 챙겼고 그중 30만 위안, 한화 약
5,700만 원을 장 씨에게 성공 보수로 건넸습니다. 남편을 제거하고 자유를 얻은 양무칭은 자신이 이 위험한 게임의 승리자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부려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오만함. 그녀는 자신이 설계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과했습니다. 한 번 피맛을 본 사냥개는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언제든 목줄을 끊고 덤벼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년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 고용했던 바로 그 칼잡이가 이번에는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죄악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녀의 목을 친 인과응보의 잔혹한 완결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축업자 장 씨를 다시 사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양무칭이 죽어야만 이득을 보는 사람, 바로 1년 전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이자 그녀의 불륜상대였던 화 씨였습니다. 그는 광저우시의 고위 공직자로 권력과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까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2014년 당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반부패 드라이브가 걸려있던 시기였습니다. 호랑이도 파리도 다 때려잡는다는 서슬퍼른 칼날 아래 수많은 공직자가 비리와 스캔들로 낙마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화 씨에게 있어 양무칭은 한때 달콤한 쾌락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양무칭은 순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이면 화 씨가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 씨에게 가죽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탱하는 정치적 액세서리였습니다. 이혼은 곧 스캔들이었고 스캔들은 곧 파면을 의미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독이 오른 양무칭은 최고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신 승진심사 곧 있다며 나랑 결혼 안 하면 우리가 남편 죽인 거 다 폭로할 거야. 그녀의 협박은 화 씨의 영린, 즉 권력욕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화 씨의 머릿속에선 양무칭은 연인에서 제거 대상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1년 전 양무칭의 남편을 처리했던 해결사 장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양무칭이 남편을 죽일 때 지불했던 같은 금액 30만 위안을 장 씨에게 제시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뒤탈없게 2014년 5월 1일 화 씨는 양무칭에게 전화를 걸어 생애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했어. 이제 진짜 우리 둘뿐이야. 호텔 잡아놨으니 거기서 축배를 들자. 그 달콤한 거짓말이 자신의 장례식 초장인 줄도 모른 채 양무칭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316호의 문을 열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품이 아니라 1년 전 자신의 의뢰를 받고 남편을 죽였던 도축업자의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양무칭은 남편을 죽이는 도구로 장 씨를 썼고 화 씨는 양무칭을 죽이는 도구로 장 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그저 돈이라는 먹이를 쫓아 누구의 목이든 따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화 씨와 장 씨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화 씨는 비겁했습니다. 나는 죽이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 장 씨가 과잉 충성을 한 것이다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고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위선적인 태도. 하지만 법원은 그를 단순한 교사범이 아닌 살인의 공동정범, 즉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고 실행한 몸통으로 규정했습니다. 도축업자 장 씨 역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인간의 생명을 고깃덩어리처럼 다룬 그에게
베풀 자비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여서라도 욕망을 채우려 했던 여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연인을 도축한 남자, 그리고 돈만 주면 돼지든 사람이든 기계적으로 썰어버린 도축업자. 그들은 모두 서로를 뜯어먹으려던 포식자였고 결국엔 모두가 파멸이라는 낭떠러지로 함께 떨어졌습니다. 광저우의 시장은 오늘도 활기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고기를 고르고 값을 흥정합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그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붉은 봉지의 기억은 여전히 도시 전설처럼 남아 사람들의 뇌리를 스칩니다. 우리는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존엄한 인격체?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 만약 후자라면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겐 당신 또한 언제든 해체되어 버려질 수 있는 30만 유안짜리 고깃덩어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인간의 탈을 쓴 욕망의 민낯, 316호의 도축업자였습니다.